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아쉽게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가 떨어지며 1205.7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1200선을 무너뜨리며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결국 1200선을 사수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생경제 현장에서는 광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대거 미달 소식 그리고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아무래도 가계대출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가계대출 부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예,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요. 첫 번째로 열린 회의였는데요. 네. 주제는 가계대출 부실의 선제적 예방과 중소기업 지원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우선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선제적 예방 일환으로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신용 관리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안을 보면요. 현재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개별적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데 묶어 은행 공동 프리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은 다중채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네. 이를 공동으로 묶으면은 다중채무자도 보다 손쉽게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서 신용 관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 보험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프리워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부실의 선제 예방을 위해서 프리워크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기존에 기보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제도를 바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골자는 제도를 바꿔서요. 어려운 기업에도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압류가 있는 중소기업은 현재 신보나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 압류 기업에도 영업 전장의 판단하에 보증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먼저 눈에 띄고요. 네.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도 현재 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주는 기업이 그런 예인데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압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겁니다. 또 보증한도 산출 방법도 바뀌는데요. 운전 자금의 경우 3억 원까지는 매출액 기준 보증 한도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키를 했고요. 또 보증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단기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중소기업이 유리한 기준을 선택토록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금 지원과는 또 별개로 중소기업 구조 조정 계획도 함께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요. 총 50조 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네. 상반기 30조 원, 하반기 20조 원 등으로 분배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곳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자금 지원이 성격을 달리하는 건데요. 네. 우선 상반기에는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 60%가량이 30조 원을 풀기로 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생 가능한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경우는 사실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 경제신문 이종백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새벽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암울한 뉴스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건설사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해 처음으로 분양에 돌입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죠. 올해 분양되는 물량 가운데 상당히 알짜배기 분양이라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되어온 광교 신도시. 근데 그중에 한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모집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올해 분양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김포라든가 판교라든가 하는 이 청약 신청자들의 그 대기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 아파트 2기 신도시들에서도 이런 분양 참패가 좀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솔직히 낳고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양 시장의 위기감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윤호우 기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광교 신도시에서 새해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경쟁률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게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2, 3순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1순위에서 모두 청약이 사실 끝났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동안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는 용인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이던하우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새해 첫 분양인데요. 700가구 모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고 청약 저축 가입자들이 청약 대상입니다. 네. 분양가가 매력인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이 신도시에서 분양한 다른 아파트보다 약 80만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공개 당시 약 1만 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청약 1순위에서 일반 분양한 676가구 중 절반도 안 되는 333가구만 청약을 했는데요. 앞서 이 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그 모델하우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그런 뉴스 화면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에 좀 불씨를 당기는 그 도화선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사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광교 신도시가 2기 신도시 가운데는 입지가 매우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또 이 아파트 역시 신도시 내에서 위치가 좋고 중소형이라는 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교 신도시 인근에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의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체감 분양가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 즉 보금자리 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아낀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다른 신도시들의 이제 또 분양 문제가 걸리는데요. 광교 신도시까지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입지가 더 안 좋은 다른 신도시들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광교 신도시의 청약 결과가 이달 말 예정된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와 송도에서의 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교에 이어서 판교, 송도마저 청약률이 저조하게 나올 경우 인천, 청라, 영종, 김포, 한강 신도시 등 올해 대규모의 분양이 예정된 신도시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인천, 청라와 영종에서는 총 1만 1,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상반기에만 5천 가구 정도의 동시 분양이 계획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 지역에서 대부분 미분양 사태가 나타난다면 공공택지에서 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면은 건설사들의 어려운 지경은 더욱 더할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도산하는 그런 업체 수들도 꽤나 늘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희망적인 전망은 좀 없을까요? 네, 올해에는 국내 경제 침체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나오던 집값 바닥론도 쏙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을 보자면 지난해 정부가 전매 제한, 양도세, 종부세 등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풀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경우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추진하던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실현될 경우 이를 기다리고 있던 대기 매수세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광교 신도시 분양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에 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자금난이 확대되면서 과거 한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었죠. 이 대기업들의 융통어음이라든가 물품 거래를 동반하는 진성어음까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여쭤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기업에서 발행한 진성어음이 저축은행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최근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진성어음을 은행권에서 할인해주지 않자 저축은행으로 어음 할인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현금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진성어음이란 실제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정해진 시점에 대금 지급을 약속해주는 것인데요. 신용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에 비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은행에서 할인을 해주는데요. 최근 은행들이 진성어음 할인을 꺼리면서 저축은행으로 업체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들어 한 달에 많게는 30여 건씩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축은행은 당연히 이제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어음 할인율이 높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손해보는 액수가 아무래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축은행으로 몰리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보통 10에서 15%의 할인율로 만기 2에서 3개월짜리로 진성어음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네. 1억 원짜리 어음이라면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은행은 보통 6에서 8%의 할인율로 어음을 할인해주지만 최근 들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음 할인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현금화하게 되면 은행권을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에서 할인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저축은행으로까지 어음 할인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들이 어음 발행을 늘린 데다가 은행들도 선택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중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한 자금 비중은 46%로 3, 4분기에 비해 약 8%포인트나 급등했는데요. 이 밖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음 할인은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발행 업체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증을 요구하거나 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에 보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할인을 거부당한 업체들은 결국 저축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웬만한 기업들도 부도가 나기 때문에 진성어음이라도 건설사나 중견기업이 발행한 경우에는 할인을 꺼리게 된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야 뭐 할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빨리 현금을 손에 쥐는 게 급할 테니까 저축은행이라도 이용을 해야 할 판인데, 자, 그만큼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죠, 시중에. 언제쯤이나 안정이 될까요? 예,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이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저축은행에서라도 어음을 할인받으려는 상황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하반기 들어 경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저축은행에서까지 진성어음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시중 자금이 원활히 유통이 안 되고 업체들의 자금 압박이 심각하다는 의미라면서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 하반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하락하며 1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단기 급등하면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선 데다가 외국인이 7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점이 수급상에서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 옵션 만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까지 가세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2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22포인트 내린 1205포인트를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건설과 은행업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가 내려 닷새 만에 하락 반전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9포인트 오른 356.52로 마감해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130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예, 전날 미국에서 민간 부분 고용 악화와 기업 실적 우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점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랠리가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한 좀 기대 섞인 전망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 다시 실물 경기 침체라는 현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9일, 우리 시각으로 치면 9일 밤이나 혹은 10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12월 실업률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또 하나 큰 악재는 실적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음 주부터 지난해 4사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인 알코아가 전체 인력의 13%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인텔 역시 실적 가이던스를 재차 낮춰 발표해서 험난한 실적 시즌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다음 주 15일 포스코와 삼성물산을 필두로 일제히 지난해 4사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 순이익이 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성적표에 따라 주가 변동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얼어붙었던 펀드 시장에 다시금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예. 펀드 순자산 총액이 3개월 만에 300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단기 자금 투자처인 머니마켓 펀드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데다가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평가 금액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6일 전체 펀드 순자산 총액은 306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순자산 총액이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설정 잔액은 10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8조까지 이르렀고 주식형 펀드로도 이틀째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오늘 채권시장에서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전일 대비 0.67%포인트 폭락한 연 3.25%를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은행이 올해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출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경제는 2분기 전에 바닥을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제3시장인 프리버드 시장에서 1년간 조달한 자금이 99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5,5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과 흡연으로 나누는 제도를 앞으로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계속해서 경제진단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 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중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용재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예. 오늘 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장에 대한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감 종가가 1205.7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22.47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356.5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0.39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 기관이 627억 원의 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1,355억 원의 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이 1,881억 원의 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좀 매수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양 기관이 모두 팔았고요. 그리고 개인만이 오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가 1200선이 깨지지 않게끔 방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살펴볼 텐데 요즘 신년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띄던가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연말 랠리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주도주 업군 자체가 업종 자체가 눈에 사실은 띄지 않았죠.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내일 그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건설주하고 증권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그런 그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좀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그 저도 오늘 들고 나온 종목 자체가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주 하나, 그러니까 증권주 하나, 네. 그다음에 그 오바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체에너지 관련주, 네. 그 삼성 SDI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좀 연초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만기도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에 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약간의 조정도 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라 좀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동양종금증권의 투자 비율을 한 40% 정도, 그다음에 네. 그 삼성 SDI의 투자 비중을 한 40% 정도, 그다음에 현금을 한 20% 정도 잡아드렸는데 현금의 20%는 그 아무래도 SDI라든가 동양종금증권 자체를 매수하셨을 시에 조금 주가적인 조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좀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예측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위기 자체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견지하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용재 차장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앞으로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금 보유 20%조차도 앞으로 추가 매수를 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현금 보유로 여겨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동양종금증권 몸담고 계신 회사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2009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금융시장 구조조정이 되겠죠. 그 네. 금융시장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2009년도에 자통법이 실시가 되죠.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자통법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지급결제 업무가 그 은행의 고유 업무였지만은 그게 증권회사에 주어진다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그 증권사를 인수합병시키는 그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양종금증권, 즉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네, 가장 잘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하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지급결제 업무의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CMA 네. 또 업계의 그 점유율 자체가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저희 그 동양종금증권이 그런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유리한 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으로 넘어가 보면 2008년도 11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지금 흑자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 11월에 2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시작으로 올 그 12월까지 지금 예상 실적 자체가 12월 달만 또 추가적으로 6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적인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향후 2009년도에 금융시장 구조조정에서도 또 혜택을 받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증권주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금리 인하에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다. 이렇게 좀 그 종목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쭉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선을 그어 드리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역삼각형 모양의 그 저점 대비해서 역삼각형 모양의 그 어떻게 보면 그림을 좀 그려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이런 역삼각형의 모양은 뭐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전고점을 결국은 어제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얼추 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 위에 바로 121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격 조정, 즉 1200포인트를 지금 안착을 한 상태지만은 완전히 안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격 조정을 받을 시에는 조금 매수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매수 가격은 7,700원으로 좀 정해 드렸는데요. 그 네. 7,700원은 그러니까 7,070원이죠. 죄송합니다. 7,070원은 뭐냐면 오늘 캔들상의 가장 저점이 7,070원입니다. 즉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7,070원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일 저가인 7,000원이 깨진 상태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070원의 매수 가격을 정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위쪽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9,000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9,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9,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흐르는 21선, 즉 21선이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대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7,07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들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오바마 수혜주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삼성 SDI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선 가격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작년에 그 여름을 넘기면서부터 자산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향후 그 뒤로 그 막상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1000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할 시에는 SDI는 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그 주요 내용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2009년도 그 1분기에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그 PDP보다는 LCD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SDI의 어떤 주력 생산품인 PDP 부분에서 적자가 아직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 지금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향후 대체 에너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환경을 생각한 그 하이브리드 카가 이제 양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전지, 즉 2차 전지, 대체 에너지를 그 찾아보면 그 관련이 있는 그런 그 2차 전지 부분이 향후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삼성 SDI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도 그래서 외국인과 그 기관이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특히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뭐 세방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지 관련 회사들이 좀 시장에 조명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 부문에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다지 재미를 못 봤던 삼성 SDI가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을 확보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호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삼성 SDI에 대해서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십니까? 네, 삼성 SDI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바닥 대비해서 보면은 52,000원대의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두 번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직전 고점도 아주 간단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캔들 자체가 60일선에 맞닿는 모습, 즉 오늘도 사실은 60일선을 저항을 받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하루 이틀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바로 6만 원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자, 그 가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며칠이야 이날이? 잠시만요. 예. 아이 뭐 1월 7일 날, 예. 1월 7일 저점을 보게 되면은 6만 400원 정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차트가 잘 안 잡히네. 1월 5일이죠. 네. 1월 5일 저점이 56,500원인데 고가를 보시게 되면은 58,000원으로 형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61,000원이요. 61,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다음 날 캔들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6만 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6만 원이라고 좀 책정을 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6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조금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61선이 지금 충분히 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72,000원과 75,000원 사이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일단 72,000원에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그 아래쪽에 흐르는 21선이 그 56,700원에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떨어지게 되면은 21선 자체가 위로 올라오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가격은 한 57,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57,000원에서 56,700원 사이에서 그 21선을 캔들이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일본에 이제 산요라는 그 전자회사가 있죠. 상당히 전자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상당히 좀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지경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집중해서 선택한 사업이 바로 전지 사업 또 2차 전지 사업 등이었는데요. 그때 집중한 그 성과를 이제 톡톡히 보면서 세계 전체 시장에서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새로이 집중한 이런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경우에 과거 못지않은 그런 굉장한 실적을 낼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 김용재 차장과 함께 증시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하죠. 4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96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성장 정책과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그런 뉴딜 정책을 융합한다는 취지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 발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좀 비교적 용이한 어떤 토목공사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일부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뉴딜 사업의 그 주요 사업 내용들이 예. 저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강 그 살리기를 비롯한 이제 녹색 뭐 생활 환경 조성 어떤 이런 단순 좀 토목 그 공사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주요 사업비 사업별 투입 비용을 보면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녹색 SOC 사업비가 한 28조 원 정도 해서 전체 투자비 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숯가꾸기를 비롯해서 녹색 그 생활 환경 조성 사업에 한 13조 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핵심 그 사업으로 설정. 그 40조 원 이상이 아마 이런 그 SOC나 또 4대강 살리기 같은 그런 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반면에 그 좀 차세대 뭐 미래 그 기술 개발 또는 그 높은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 녹색 산업 예를 들어서 그린카 개발 또 청정 에너지 보급 사업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는데 여기는 한 5조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야,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런 뭐 좀 한계도 있지만은 예. 이번 그 한국형 뉴딜 사업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그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 자체가 작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기한 그 녹색 성장의 그 콘텐츠를 이번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동안에도 각 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녹색 성장 대책들을 많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각 부처 사업들을 좀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앞으로 녹색 성장 전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막 큰 틀을 제시했다고 또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녹색 그 뉴딜 전략을 통해서 세 가지 지금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불황이 이제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 대응,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요 세 가지 그 과제를 실현한다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뭐 관심을 가지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어떤 추세, 하나의 트렌드로 뭐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되고 있는 그 불황 우려, 실업 대란,
뭐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뭐 경기 대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설명을 일단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그 친환경이라든가 저탄소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분야죠. 이런 녹색 성장 전략 플러스 그리고 지금 모두가 목마르게 이제 갈구하고 있는 그 어떤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는 점에서는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한국형 뉴딜 사업이 과연 우리 경제에 아주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는 큰 효과를 내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일 큰 효과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요? 예, 앞으로 4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뭐 정부 계획으로는 9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번 그 한국형 뉴딜의 뭐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연도별로 그 보면은 이제 금년에 한 14만 3천 개 정도, 네. 그 내년에 26만 개, 그리고 2011년에 30만 개, 2012년에 25만 3천 개 이렇게 해서 96만 개 정도가 창출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실업대란과 같은 그런 심각한 사태는 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경기 부양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주된 그 사업 내용들이 토목 건설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 대한 그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당장 지금 그 건설업계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서민 경제나 경제 전반에 막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성장 동력 대책 등과 또 그 내용 면에서 상당히 또 중첩되는 부분이 꽤나 적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짝 들여다 보면은 어떤 그 장기적인 이제 뭐 일자리의 어떤 그 경중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어떤 단순 생산직 같은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50조 원 달하는 그런 무척이나 큰 돈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그 재정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적지 않은데요. 예, 먼저 이번 대책이 기존에 발표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 4대강 살리기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또 신성장 동력 대책, 뭐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 정책을 묶어서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그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중복되고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종합화했고 체계화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제 96만 개 중에서 실제로 보면 한 95% 정도, 91만 개 정도가 이제 건설 및 단순 그 생산직종이고, 뭐 대졸자를 비롯한 전문 기술 관리직 이 분야는 한 4% 정도에 불과한 3만 5천 개 정도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점이 좀 문제라는 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문 기술 관리직 같은 그런 조금 그 질 좋은 일자리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창출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우선 지금 그 경기 침체 또 당장 우려되는 그 실업대란 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좀 단순 생산직이지만 뭐 이런 대책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좀 뭐 전문직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쪽으로 좀 사업들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4년 동안 이제 50조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투자 자원을 마련하는 게 큰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반영된 예산은 한 4조 3천억 정도에서 전체 그
사업비 한 10% 정도밖에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5조 원 정도를 이게 이제 연간으로 하면 한 11조 원 정도씩 그 재원을 마련해야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 위기관리 특별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의 이제 배분 비율을 정해서 소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뭐 방침인데 사실 뭐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또 지방 자치단체들의 그 재정적 그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은 좀 남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예산에 워낙 큰 예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경기 회복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뉴딜이 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단순 토목공사 네. 그리고 그 일과성 그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데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유망 산업 그 발굴이라든지 이런 성장 동력 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상당 부분 그 지적이 좀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당장 뭐 일자리 창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어차피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네.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단순 공사나 뭐 사업보다는 좀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에서 이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국민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 사업들에 관한 그 자세한 설명과 또 그에 대한 전망 그리고 보완책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였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다시 이제 팔자세로 돌아섰네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6일 이상 그 순매수세를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에 그래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전 세계 증시가 그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연말 연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정책들에 대한 그 호재로서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 실물 경기 지표들이 어떤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에 따른 악재로서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힘겨루기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그 힘겨루기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 판단을 하기에도 상당히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일수록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죠.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